안녕하십니까.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이번 대선 당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당선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나가게 될지 그런 것들까지 같이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살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은 어떤 정책들, 그리고 한국에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특히 왼쪽 차트 보시면 10월 이후에 지지율이 확 올라갔는데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은 됩니다만은 부통령 TV 토론, 그리고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뭐 두 가지를 크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통령 JD 벤스가 이제 TV 토론을 꽤 잘하면서 트럼프 후보는 사실 TV 토론을 잘 못했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벤스가 좀 잘하면서 오히려 일부분이 좀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좀 안정감을 줬다, 이런 평가가 좀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들어서 중동 지정학 문제가 재차 불거진 점이 또 강력한 또 그런 대통령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을 좀 제고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한참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로 어느 주에서 트럼프가 앞서고 있고 어떤 시나리오로 트럼프가 당선이 될지, 혹시 해리스가 이제 역전을 할 그런 가능성은 있을지, 저희가 이게 미국은 대선이 이제 주별로 치러지는 이제 간접 선거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별로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왼쪽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를 가져간다. 지금 펜실베이니아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죠. 이 미드웨스트 지역에서 여기를 가져가게 되면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나머지 뭐 중요한 지역들, 뭐 위스콘신, 미시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트럼프가 내준다 하더라도 펜실베이니아만 가져가면 이기는데, 펜실베이니아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해리스가 이길 가능성을, 역전할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 그리고 당일날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면은 해리스가 선거에서 개표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남부에서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남부에서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번 2020년에 민주당이 이겼던 조지아 지역, 이런 데서 한 번 더 이제 민주당의 승리, 아니면은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제 남서부 국경 지역 네바다라든지 애리조나 이런 데서도 만약에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펜실베이니아를 해리스가 넘겨주고도 당선이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은 마지막까지 추이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개표 당일날에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으로는 남부 전체를 막 뒤집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주별로 이런 시나리오도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의회를 누가 가져가느냐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대통령은 어느 정도 조금씩 결판이 나는 것 같으니까. 상원은 공화당이 가져가는 게 뭐 거의 확정적인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하원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50대 50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선거 당일에도 알 수가 없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원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하원을 공화당이 가져가게 되면은, 대통령도 공화당, 그리고 상원, 하원 둘 다 공화당,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예산 집행이라든지 감세 정책, 뭐 IRA 폐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제 스무스하게 다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공화당에는 좋을 수 있지만, 증시라든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채권 시장이라든지 장기 채권 금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원을 누가 가져가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오히려 더 최근에는 더 이제 채권 시장에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 그랬거든요. 2020년에 이제 민주당이 상하원 대통령까지 다 가져가면서 이제 민주당 마음대로 경제 정책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바이노믹스, 뭐 IRA 정책, 이런 것들을 다 통과를 시켰죠, 법안을. 그 결과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정책은 펴게 됐습니다만은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경제는 약간 과잉 부양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중간 선거에 공화당이 하원을 이기고 나서부터는 재정 지출에 뭔가
발목이 잡히기 시작하죠. 예산안 같은 것들 합의가 불발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가면 증시와 채권 시장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근데 이거는 결과를 알기 어렵다. 현재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이 지금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양상이라든지 아니면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왼쪽 차트 보시면은요,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해서 금, 골드, 뭐 실버, 은,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 다 오릅니다. 그래서 급격히 10월 이제 초중순부터 급격히 올랐어요. 달러도 보통 이렇게 되면 달러가 빠져야 되거든요. 달러가 빠지지 않습니다. 달러도 강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얘기하는 게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 부채의 막 증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걱정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트럼프의 여러 가지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재정 적자와 부채 규모에 대해서 그렇게 막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부채가 계속 올라가지만 부채는 뭐 GDP 대비 비율로 봤을 때 GDP를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속편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것 같은데도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금이라든지 장기 금리에 이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장기 금리는 조금 오르는 것 같긴 합니다만 또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장기 금리라는 게 9월 이제 중순에 빅컷을 한 이후에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금리 레벨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5%를 뭐 바로 간다 막 이런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레벨 부담이라는 거를 금리는 언제나 또 그걸 또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튼 금리가 추세적으로 막 상승한다 이건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런 이벤트들 있을 때마다 이제 미국 장기 채권에는 약간 이제 금리 상승 약세 압력이 그때그때마다 가해질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을 증시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한국 증시에서는 뭔가 업종 효과가 좀 큰 것 같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업종을 딱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뭐 은행이 강세,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MLP라든지 뭐 이런 에너지 관련된 그런 파이프라인 이런 쪽이죠. 뭐 이런 쪽에 강세를 보이고 소프트웨어 약세를 보인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업종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것보다는 사이즈 이펙트가 좀 크지 않나 저는 약간 그런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딩이 확산된 이후 10월 한 초중순부터 보면은 소형주가 좀 강했어요. 러셀 2000 소형주 강했고 그 다음에 중형주, 그 다음에 대형주 그리고 나스닥 초대형주가 조금 이제 뭐 물론 다들 상승은 합니다만 상승폭이 좀 적은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 미국 내수 부양 여러 가지 제조업에 대한 그런 지원, 관세 부과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내에서 뭔가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에게 좀 더 우호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은 뭐 업종이 좀 뭐 뻔하게 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차전지가 이제 많이 하락을 했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그 뭐 이제 CDMO 이런 비즈니스 이런 쪽에 이제 좀 수혜를 보고 자동차가 조금 약세를 보이는 약간 그런 좀 뭐 전형적인 그런 관세 규제 이런 트레이드가 나타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분석을 하면서 2016년에 트럼프가 1기 때 당선됐을 때 시나리오 얘기를 많이 이렇게 과거 사례를 참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과거 사례를 가져왔는데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2016년만 볼 게 아니라 2018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2016년에 트럼프 트레이딩은 잘 기억을 해보시면 트럼프가 어떤 이제 뭘 할 걸로 이렇게 증시에서 받아들였느냐 하면은 인프라 투자한다. 이게 되게 컸어요. 그래서 일단 좀 지금과도 좀 다른 게 일단은 대선 시점 전까지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별로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당선이 되자마자 트럼프는 인프라 투자한다더라. 그러면서 철강, 화학, 그리고 경기 좋으니까 반도체 이런 것들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트럼프가 뭔가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하죠. 인프라 투자를 해서 철강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이것보다는 2018년에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그리고 이제 무역 분쟁이 좀 터지면서 증시가 좀 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2018년에 긴가민가했어요. 원래 트럼프 이제 1기 때 관세를 매기겠다, 중국과 무역 분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그러다가 2018년 초에 1월에 이제 행정명령으로 고시가 되고 점점 더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증시가 많이 안 좋고 결국에 3분기에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도 IT 관련된 쪽이 많이 빠졌는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의 관세가 부과됐고 중국에서 미국에 가장 많이 팔고 이제 부가가치가 있는 쪽은 IT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요. 그 중국으로부터 미국에 수입을 하고요. 그러면 그 중국에서 이제 수입하는 그런 이제 수입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조립하는 그런 부품들을 한국에서 많이 가져가는데 그때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아니면 IT 하드웨어 이런 쪽이 한국에 이제 중국 수출향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도 시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을 상당히 걱정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고 또 트럼프 얘기 나오면 항상 이제 코스피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관세 우려 2018년과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는 중국의 관세를 때리는 걸 한번 봤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 2기 때 만약에 관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상당히 빠르게 반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안 좋은 건 전부 다 프라이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로 어디까지 빠지는 게 맞는지 고민하고 나서 다시 반대가 놓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관세를 얼마나 매길지, 어떤 정책,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정권의 이게 인선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실제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인터뷰들을 보면은 좀 진심들이 나와요. 그래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첫 번째로 재정 적자와 부채 우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을 더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딱 듣고 있으면은 이제 채권 시장이든 금이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금이 오르고 장기 이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재정 적자 리스크가 분명히 트럼프 임기 내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관여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경기 이렇게 부양하고 감세하고 관세도 매길 것 같으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개입하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오히려 더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되는 혹시한 그런 입장을 보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지만 그게 26년 초입니다. 25년 내내 파월 의장과 아마 트럼프 대통령 간에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 간에 갈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세 번째로는 한국에 대해서, 물론 중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발언을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방위비 부담을 더 해야 된다. 한국은 돈을 버는 기계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들이 언론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됐습니다만 한미 FTA 협상에 대해서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관세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2기 정권이 출범한다고 하면 어떤 인사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할지 이런 데에서 그 정권의 성격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정책 방향성. 그래서 어떤 정책을 이렇게 할지 공약을 쭉 이렇게 막 늘어놓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것보다는 어떤 사람들을 갖다 쓸지를 봐야 되고요. 중요한 사람들 제가 트래킹을 해보겠습니다. 부통령 후보 JD 벤스는 이제 다들 아시죠? 부통령 후보로 TV 토론도 꽤 깔끔하게 했고요. 오하이오 출신입니다. 오하이오 그 미드웨스트 지역에 우리가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그 제철소가 이제 중요한 그런 산업이 되는 그런 오하이오 출신이고요. 이분이 이제 이라크 파병도 갔다 왔고 이제 흑수저라고 하는 이제 힐빌리 출신인 거 이제 이 책으로 되게 유명하죠. 이 책으로 많이 떴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쿨 갔다가 잠시 VC에도 근무했어요. 그러면서 VC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피터 틸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이제 기술주 빅테크 기업들이 이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VC들도 약간 그런 입장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알파벳 같은 기업들이 IT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으면 새로운 기업들이 나올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VC들이 이제 그 기업들 새싹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비료도 주고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빅테크 헤게모니를 좀 좋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각들도 있는데 그런 시각을 조금 JD 벤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알파벳이 지금 이제 기업 분할이라든지 독점 관련된 이슈로 지금 미국에서 계속 소송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JD 벤스는 기술 기업을 해체하는 그러니까 알파벳을 이제 조금 더 분할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이다. 그 이유가
소비자들에게는 영업이익률이 내려가서 소비자들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경쟁을 돕는 그런 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기업을 분할한다고 해서 주가가 꼭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유튜브, 구글들 이런 걸 쪼개놓는 것들은 또 기업의 히든 밸류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빅테크 기업에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의 경우는 기술주를 꼭 규제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을 이제 아끼고 있거든요. 하지만 JD 벤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력하게 얘기를 할 것 같다. 그리고 아마 다음 정권의 실세가 될 사람일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인사로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크리스토퍼 밀러와 그리고 지정학적인 그런 갈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지정학적 갈등이 더 확산되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중동 이런 것들이 뒤숭숭하고 세계 3차 대전으로 확대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이 있는데요. 일단 크리스토퍼 밀러의 이제 정책 방향을 보면은 아프가니스탄 해외 주둔군 철수 이런 것들도 이제 관여를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미군 해외에 이제 주둔하고 있는 해외 주둔군들을 감축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은 동맹국들은 미군이 빠지면 어떻게 지키냐? 알아서 지켜라. 라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또 이제 방위비 부담이 조금 더 문제가 되고, 그만큼 또 방산업체들이 수혜를 보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지정학적인 갈등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지정학 인덱스라고 있어요. 이런 또 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지정학 리스크 지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정학 액션 지수,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전쟁들이 뭔가 갈등이 있는지에 대한 지수가 있고요. 위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런 지수를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합산을 해서 이제 지정학 리스크 지수를 이렇게 발표를 하는, 연구소에서 발표를 하는데, 트럼프 일기 때를 보시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지정학에 대한 위협은 증가했는데 실제로 지정학 액션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을 되게 강력하게 해서 뭔가 세상이 뭔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뭔가 갈등이 있을 것처럼 보여 왔습니다만, 실제로 트럼프가 무섭다 보니까 말을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전쟁을 감히 액션을 못했던 그런 상황이 이제 트럼프 일기 때 나타났습니다. 입으로 싸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바이든 때는 차라리 입으로 싸우면 좋겠는데 진짜 전쟁이 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침공해서 실제로 전쟁이 났기 때문에 이런 액션 리스크가 올라갔는데요. 차라리 입으로 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트럼프 2기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좀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저희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크라이나의 유리한 방향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휴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게 또 유가 안정에도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중동 문제들도 분명히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겠습니다만, 여튼 그것도 갈등을 이제 미봉책이겠습니다만은 갈등을 확대하기보다는 이제 액션을 조금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정학적인 갈등은 겉보기와는 달리 조금 내려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트럼프 2기 당선 가능성,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인사들과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2기가 좋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가장 걱정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무역 문제, 보편 관세를 매길 때 이번에는 중국만의 타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는 이제 재정 적자 확대 우려, 여기다가 감세를 한다고 하고, 이제 이제 법인세이나 아니면은 소득세이나 거기다가 이제 재정 지출도 계속하겠다 이러면 거기 쪽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 채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지정학적인 이슈는 노이즈는 많지만 그래도 전쟁 휴전 쪽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